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저조한 3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이 오는 2020년에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감세 혜택 등 현지 투자 유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 매각 시기를 늦추면서 지분이 국가에 반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되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여러분은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올 한해 IT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 시장조사 기관에서도 2012년 가장 주목해야 될 경영 핵심 전략으로 이 빅데이터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 이슈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이어서 발표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52% 크게 빠지면서 13,343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2% 넘게 급락했습니다. 2.19%, 67.25포인트 떨어지면서 3,005선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1.66% 급락하면서 1,433.1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3,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발표가 됩니다. 또 애플을 비롯해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155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를 아래로 끌어당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번졌고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5% 빌리면서 5,896, 독일 닥스 지수 0.76% 빠진 7,380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0.87% 내려가면서 3,504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를 내림세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긴 한데 이번 주 반등에 성공해서 2,200선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22% 소폭 오르면서 9,002.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파란불 켰습니다. 소폭 내려가면서 2,128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15% 상승하면서 21,5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5% 이상 급락했었는데요. 이날 낙폭은 지난 6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잇따른 3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으면서 주가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의 3분기 순이익은 14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억 1천만 달러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매출도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주가가 4%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분기 실적이 4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들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3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8.3% 늘어났지만 매출이 예상치보다 적은 363억 5천만 달러에 그쳐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발표 전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나타났는데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오늘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밝혀 3.19% 떨어졌고 반도체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글로벌 시장 둔화로 인한 PC 시장 약화를 이유로 하향 조정해 14.31%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회사인 AMD도 3분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손실을 내고 진후권의 15% 감원을 밝히면서 4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 16%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한편 전미중개인협회는 9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1.7% 감소한 47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까지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2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이틀 일정으로 EU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회의에서 기대와 달리 스페인의 구제 조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 금융 신청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또 한편 회의에서는 EU 정상들은 다만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 기구를 세우기 위한 법적인 틀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내년에는 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장 마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들 발빠르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출근 준비들 하고 계시죠? 이번 순서에는요, 조간 신문과 함께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좀 비가 와서 좀 네, 불편하셨죠? 비가 오네요. 네. 예. 자, 오늘 대선 후보 공약, 일자리 공약, 말만 번지르르 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일면 기사로 실렸는데 사실 지금 불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가운데에는 고용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선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심 이슈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실제적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 고용 관련된 대선 공약들을 들어보면 조금 이렇게 미덥지가 않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새 후보의 그런 일자리 관련된 공약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새 후보 모두 이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표를 얻는데 특히 취업 가뭄에 목말라 있는 이 젊은 층이라든지 예. 또 베이비 부머들, 일찍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게 굉장히 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실질적인 알맹이가 별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땜질식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이를테면 이제 새 후보 중에서 이제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이런 걸 나누기.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존 직장의 연장 근로 시간을 좀 없애고 그걸 줄이는 것만큼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나눠주자. 예.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성장 동력을 확충을 시켜서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그러니까 새로운 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좀 더 나누어 기존 가자는 사람들 얘기죠. 조금 이 시간을 좀
덜 일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들 좀 같이 나눠주자 뭐 그런 얘기인데요. 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솔선수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2년을 넘게 되면 예.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일단 2년 넘기 전에 이제 해고를 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기면 반드시 이걸 이제 정규직화하라. 솔선수범해서 좀 이렇게 정규직으로 좀 해달라. 뭐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예산에 문제죠. 관한 어떤 그러면 안이 있는지요? 이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뭐 네. 퇴직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4대 보장 보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그 예산 문제는 뭐 여기 전혀 언급을 언급이 하고 안 있지 되고 않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짚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것 이외에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것이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겠다 예, 하는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어떤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이 마련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는 역시 기업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측면이 기업에 있기 부담을 줄 때문에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제 그렇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 건가라고는 의구심이 있죠. 음,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좀 다소 추상적인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 역시 예.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좀 공허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이제 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그걸 예.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소위 이 창조 경제론 뭐 이런 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IT 산업과 같은 그 신성장 동력 산업 이걸 육성을 해서 소위 스마트 뉴딜 정책을 취하겠다. 스마트한 뉴딜 정책. 일자리 이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새로운 건 아니죠. 네. 그동안에도 계속 추구가 됐지만 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기를 하면은 대략 이 35만 개 정도 새로운 문재인 일자리가 후보 만들어지다. 얘기하시는 문재인 후보죠. 그럼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두 분 다 그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약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유사하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조금 색다른 거는 이제 주로 사회 통합, 사회 일자리, 예.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분야라면 뭐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회적 어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한 70만 개 정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세 후보 모두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건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쪼갠다든지 또 그냥 뭐 과거에 나왔던 그런 그 공약을 재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조금 차기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또 공약은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좀 공약을 봤을 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세 후보 다 아쉬운 거는 이제 예. 경제 민주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 성장 동력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박근혜 후보는 있어서는 성장 얘기를 했어요. 그 고용 관련된 공약을 얘기하면서 또 성장 얘기는 했지만은 너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대선이 지금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이런 관련 공약들이 어떤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 현실이 좀 답답하네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걸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미국 대선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미국은 이 대선을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되는 공약들이 이제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받는 네. 그런 기간을 거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대선을 보면은 이렇게 급조되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제 분야별로 공약이 급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그게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럼 새 후보 이제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공약들을 들여다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바람직한 일자리 관련되는 정책 앞으로 어떤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될지 아무래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게 그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치권의 후보들의 공약은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냥 추상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 그런 얘기를 하지 정말 고민하는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과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 50% 가까이가 된다니까 사실 자동차나 어떤 모바일 쪽의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 우리 경제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참 없다는 게 들여다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국민들은 큰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좀 답답하죠. 예. 네, 그건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고용률 숫자 가지고 노름을 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답답한 얘기긴 한데요. 근데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녹색 기후기금 송도 유치에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짚어주시죠. GCF라고 해서 이제 예. 녹색 기후 기금이 있는데 이게 뭐 일단 송도에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녹색 기후 기금의 재원을 자본금이 한 8천억 달러 정도까지 확충이 될 거다. 근데 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예. 사실 일단은 뭐 잘한 일인데 이걸 너무 과대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송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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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주 GCF라는 걸 유치를 했는데 예. 과연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1,000억 달러씩 2020년까지 재원을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3억억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한 거죠. 예, 그런데 1,000억 달러씩을 누가 어느 나라가 이걸 내겠느냐는 이제 출연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 부분도 사실은 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 네. 그 금이 한 1,000억 불 수준에 맞추겠다. 근데 그걸 개도국들은 또 매년 2020년까지 한 1,000억 수준으로 어떤 기금을 운영하겠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좀 그게 이제 엇갈리는 불분명하죠. 해석을. 왜냐하면 이게 처음 이 합의가 된 게 2010년에 그 예. 칸쿤이죠. 칸쿤의 그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이거 합의가 되는 굉장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개독을 않았군요. 달래기 위한 예. 측면에서 이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유치를 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에 지금 빠져 있어서 역시 채무 문제 때문에 국가 채무 문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 긴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돈을 어디다 넣니까 오히려 구제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낼 만한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가 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제 외신에서는 별로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만약 이거 IMF 정도 된다면 엄청나게 이게 그 대서특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한국식을 유치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조그맣고 우리 국내에서 오히려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요. 국내 언론은 IMF, 뭐 세계은행과 맞먹는 국제기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국제기구이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 물론 이제 이제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하겠지만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너무 우리가 너무 과대 홍보 또는 너무 여기 젖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로 이걸 유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따져서 해야 되고 뭐 경제적 효과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뭐 연간 한 3,800억 원 정도 300, 예, 긍정적 3,800억 효과가 있고 예, 뭐 예.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1,900억 원 정도. 예, 인천시에만 인천시에만 해도 1,900억 원 이렇게 된다고 정도 그러는데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럼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직원들이 여기 상주하는 직원 수가 대략 500명으로 500명에서 출발한다고 나중에 뭐 1000명 정도 예. 되고 또 가족까지 뭐 이렇게 합치면 뭐 그것도 한 8000명 정도가 될 거다 지금 그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사무국에 상주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IMF나 다른 기구도. 그러니까 1000명 정도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들고. 인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 상주 직원들이 만들어낸 소비로부터 창출되는 어떤 경제적 효과. 그런 거에 다 계산을 예,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예. 상주인이 쓰는 것이 절반 정도를 만약 한국에 쓴다면 그 소득에 이제 이런 가정 하에서 이걸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많은 상주인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단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음. 또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한 만큼의 어떤 제대로 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들떠 있지만은 말고 네.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좀 호재가 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송도에 개발해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인천시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호재가 되는 지금 느낌은 듭니다만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앞으로 이게 GCF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예. 이게 그냥 뭐 당장 내년부터 기금이 얼마만큼 조달이 될 수 있느냐, 확충이 될 수 있느냐, 요거 여하에 따라서 내년에도 뭐 예를 들어 1000억 달러가 목표라고 그런다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앞으로 향방을 결정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 뭐 호재는 될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게 이제 거품인지 어떤지는 앞으로의 그 추진 상황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제 세계은행 사무소도 또 서울이 아니라 송도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좀 국제기구들 잘 유치하고 차분히 준비를 잘 해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제대로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번에 좀 우울한 소식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카드 얘기인데요. 네. 사실 뭐 최근 와서 가계빚 얘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부분의 가계빚 또 카드 빚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신용당국이 이제 좀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을 갖다 많이 이제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 관련되는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카드 발급이 이제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규제하겠다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가처분 소득이 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얘기하는지요? 것은 이제 소득이 예. 있고 이제 거기서 나가는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음. 대출을 받으면 이자나 또 세금을 내거나 해서 실제로 소득 중에서 쓸 수 있는 돈 이게 월 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계층. 이제 주로 이제 뭐 그럼 이전에는 개인이 얼마만큼 빚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월 소득에 근거해서만 이렇게 카드를 발급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월 50만 원이 안 되는 일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주로.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카드 발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석 장 이상을 사용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대략 그 인원이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96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아유, 100만 전체 명이 카드 사용자 나왔다면. 한 4.1% 정도 된다는데요.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일단 그 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원래 이제 신용등급을 10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10단계 신용. 제일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10등급까지 최하. 예. 근데 이제 5등급하고 6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카드 사용을 이제 제한을 하는데 예. 대략 가처분 소득의 3배 이내에서 예. 이게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7등급에서 10등급 최하위 이 등급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의 2배 내에서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이 이제 카드를 발급받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개인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많이 이제 좀 높아지긴 했는데 네. 그럼 이것들이 좀 잘 지켜지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실 지금 뭐 관련되는 규제는 있었지만 카드 회사들이 그걸 또 잘 지키지는 그렇죠.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 불법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카드를 발급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거 뭐 이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독 당국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걸 예. 모니터링 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카드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룰을 잘 좀 따라줘야 되겠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얼마만큼 이게 지켜질 것이냐라는 것은 이 감독 당국의 어떤 감독의 의지와 예. 또 카드사들의 솔선수범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사실 뭐 생각합니다. 신용 불량자들을 많이 양산한 그런 신용카드 발급 관련된 조건들을 많이 이제 규제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얘기는 한데 또 이거가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미칠 수 있는 또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간단하게 좀 뭐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그렇군요. 간단하게 뭐 좀 부정적 살펴봐 주시죠. 영향이라고 그런다면 뭐 예. 아무래도 조금 그 현금이 여유가 없는 그래서 조금 미래 소득을 좀 땡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소비 심리도 더 얼어붙을 수 소비 심리도 있겠죠. 조금 얼어붙을 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좀 더 큰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그 개인 부채 예.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소득이 불분명한데 미리 갖다 쓰게 되면 이게 결국 미래의 어떤 상환 불능 능력 이걸 이제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규제가 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제대로 된 소비 행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옹기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조근신만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경제 이슈들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